영고가 떠나자 갑자기 서생과 나무꾼이 심하게 기침을 하더니 그 자리에 고꾸라졌다. 해약을 먹고 응급조치를 했다고는 하지만 독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억지로 참고 있다가 사부가 무사한 것을 보자 기쁜 마음에 긴장이 풀어져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다. 천축고수는 두 사람의 손가락을 베어 검은 피를 뽑아내고 약을 처방해 두 사람에게 먹였다. 그러곤 매우 엄숙한 표정으로 범어로 무어라 중얼거렸다. 범어를 아는 1등 대사가 농부와 어부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깊게 중독되어 두 달은 요양해야 한다는구나. 너희가 두 사람을 옆방으로 옮겨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러곤 늑골에 난 상처를 싸매고 있는 곽정에게 말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구하다니 이런 송구할 때가 있나? 그때 천축승려도 범어로 곽정에게 뭐라고 말했다. 곽정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범어로 답을 하고 말았다. 이것은 주백통이 외우라고 시킨 구음진경의 내용이었다. 구음진경의 마지막 한 편은 모두 이상한 말로 가득 차 있었는데 주백통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곽정에게 통째로 외우라고 시켰다. 곽정 역시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천축승려가 자기가 외우고 있는 말과 비슷한 말을 하니 자기도 모르게 외우고 있던 구절을 내뱉은 것이다. 1등 대사와 천축승려는 곽정이 범어를 하자 흠칫 놀랐다. 더구나 방금 곽정이 한 말은 상승내공의 비결이라 더욱 이상하게 생각했다. 1등 대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곽정은 사실대로 대답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1등 대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왕지님께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구음진경의 고수인 황상은 도가사상을 두루 섭렵했고 내전에 더욱 정통했으며 범어도 안다고 했다. 그분은 구음진경을 완성하고 상권의 마지막 한 장에 경전의 정수를 요약해 놓았다고 한다. 그러다 문득 이 경전이 사악한 무리 손에 들어가면 천하가 어지러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구나. 그분은 마지막 한 장을 없애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아까워서 범어로 고쳐놓고 한어로 음역을 해놓았다고 한다. 그러면 이 경전을 얻은 사람이 천축인이라면 범어는 할 수 있어도 한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 해독을 완전히 할 수 없을 것이고 중원인이 얻는다면 범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을 테니 이 또한 완전한 해석이 힘들 것이라 여겼다는구나. 결국 구음진경을 후세에 남기기는 했으나 온전히 후세에 전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지. 그래서 범어로 된 마지막 장은 왕진인도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일이란 것이 참으로 오묘하구나. 범어를 모르는 네가 마치 주문 같은 긴 문장을 술술 암기하고 있을 줄이야. 이것 또한 인연이로구나. 1등 대사는 곽정에게 범어로 된 구절을 하나하나 천천히 암기하라고 시키고 바로 한어로 풀어서 종이에 적어 곽정과 황용 두 사람에게 주었다. 구음진경의 요지는 참으로 오묘하고 심오해서 무학이 깊은 1등 대사조차 그 뜻을 바로 다 이해하지 못했다. 너희는 산에서 며칠 더 머무르거라. 내가 상세히 연구한 뒤 너희에게 전수해주마. 나는 선천지기가 손상되어 5년을 수행해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구음진경대로 수련하면 이틀도 안 되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말을 듣자 곽정은 홍칠공이 구양봉에게 부상당한 일을 1등 대사에게 말했다. 너희가 내가 해석해주는 대로 구음진경을 사부에게 알려드리거라. 그러면 스스로 무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은 기뻐하며 1등 대사에게 큰절을 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에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매일 1등 대사에게 구음진경의 요지를 전수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선사 밖에서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매우 다급하게 수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고개를 들어보니 흰 수리 한 쌍이 저 멀리 동쪽에서 날아오고 있었다. 그런데 수리가 날개를 접고 땅에 착지하는 모습이 매우 위태로워 보였다.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암컷 수리 왼쪽 가슴이 피로 얼룩져 살이 드러나 있었다. 아무래도 화살을 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수컷 수리 다리에는 푸른 천이 감겨 있었는데 그것은 황약사의 것이 분명했다. 곽정은 황급히 암컷 수리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싸매주었다. 그리고 1등 대사에게 달려가 떠나야겠다고 말했다. 며칠 더 머무르면 좋겠지만 도화도에 일이 생겼다니 더 이상 붙잡아둘 수는 없지. 용아,
너희 아버지는 무공이 높고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시다. 당대 무림에 너희 아버지를 해칠 자는 아무도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황용 역시 불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다. 1등 대사의 말대로 당대 무림에 황약사를 위험하게 만들 인물도 드물거니와 만약 세에서 밀리더라도 자기 한 몸 빼내고자 한다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곽정과 황용은 아쉽지만 작별을 고하고 산을 내려왔다. 산을 내려온 두 사람은 홍마를 타고 도화도를 향해 질주했다. 다음 날 정오 무렵 두 사람은 도화연에 도착했다. 황용은 원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여서 말을 오래 타니 호흡이 거칠어지고 피곤이 몰려왔다. 두 사람은 일단 주루로 들어가서 음식을 시키고 점원을 불렀다. 이보시오. 우리는 항구로 가고 있소. 강에서 배 한 척을 불러 사공에게 이곳으로 와달라고 전해주시오. 그러면서 황용이 5냥짜리 은전 한 잎을 점원에게 줬다. 그러자 점원은 웃으며 금방 배를 구해오겠다고 말하고는 주루를 내려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원이 사공 하나를 데리고 왔다. 항구까지 데려다주고 무조건 3냥 6전을 받겠다는 걸 황용은 더 흥정하지도 않고 5냥을 사공에게 주었다. 사공은 돈을 받고 고맙다는 듯 연신 굽실대며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켰다. 황용은 그가 벙어리라는 걸 알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화를 했다. 잠시 후 벙어리는 얼굴에 기쁜 기색이 가득한 채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갔다. 곽정이 궁금한 듯 물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 바로 출발하겠대요. 그리고 사공에게 돈을 나중에 얼마든지 줄 테니 음식을 넉넉히 준비하라고 했어요. 도화도의 하인들이 모두 벙어리다 보니 황용은 2살도 되기 전에 이미 수화를 할 줄 알았다. 곽정과 황용이 남은 식사를 마저 하고 있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한 비구니가 올라왔다. 그 비구니는 회색 도포 차림의 입과 코를 가린 채 눈만 내놓고 있었다. 비구니는 주정 구석의 한 탁자에 앉아 국수를 주문했다. 황용은 비구니 모습이 아무래도 눈에 익은데 어디서 만났는지 도통 생각이 나질 않았다. 황용이 곁눈질하는 것을 보고 곽정도 비구니를 돌아보았다. 비구니도 곽정 쪽을 바라보고 있던 참에 곽정이 자기를 쳐다보자 황급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황용은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주루를 나왔다. 주점에서 내려와 계산을 하는데 사공은 이미 주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황용은 수화로 뭔가 살 물건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렸다 출발하자는 뜻을 알렸다. 그러자 벙어리 사공은 고개를 끄덕이고 강에 떠있는 배 한 척을 가리켰다. 황용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곽정을 데리고 동쪽으로 걸어가 거리로 나섰다. 황용은 모퉁이를 돌자 벽에 붙어 몸을 숙이고 주점 입구를 살펴보았다. 잠시 후 비구니가 문간의 홍마와 수리를 보고는 곽정과 황용을 찾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서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황용은 곽정의 소매를 잡아 끌며 그 비구니 뒤를 쫓아갔다. 곽정은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아무 말 없이 황용을 따라 달렸다. 경공수를 쓰는 무리민들에게 도원현은 그리 크지 않은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구니는 방향을 이리저리 꺾으며 달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비구니를 뒤쫓아 60리쯤 달렸을까? 저 멀리 그 비구니가 회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곽정과 황용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길을 따라 산속의 비교적 평평한 곳으로 향했다. 황용은 곽정의 손을 잡아 끌며 작은 길로 들어섰다. 거기에서 비구니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황용은 냅다 뛰어가 비구니를 얼싸안으며 얼굴에 가리개를 풀었다. 곽정이 무슨 짓이냐고 말리려 했지만 벗겨진 가리개 속의 인물을 보고는 깜짝 놀라 말을 잃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황용이 껴안고 있는 비구니는 바로 모겸자였다. 황용은 모겸자의 허리를 안고 반가워했다.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양강이 또 언니를 속였나요? 그 말에 모겸자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다. 황용은 그런 모겸자의 손을 잡고 시냇물이 흐른 곳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리고 곽정은 두 사람에게서 조금 떨어져 바위 위에 앉았다. 모겸자가 어찌 비구니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점에서는 왜 아른 척을 하지 않았는지, 양강은 또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황용은 모겸자가 풀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더 묻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한참이 지나자 목염자가 입을 열었다. 용아, 그리고 오라버니, 둘이 타려는 배는 철장반 거예요. 놈들이 두 사람을 해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그 말에 곽정과 황용은 깜짝 놀랐다. 목염자의 말에 따르면 그 벙어리 사공은 사실 벙어리가 아니라 철장방의 고수라고 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말을 하면 무공을 익힌 사람으로 의심받을까봐 벙어리인 척하는 거라고 했다. 황용은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니 아니었으면 깜빡 속을 뻔했네요. 수아가 익숙한 것을 보면 아마도 종종 벙어리 행세를 했나 봐요. 곽정은 냉큼 버드나무 위로 솟구쳐 올라가 사방을 살펴보았다. 다행히 밭에서 일하는 농부 2명 외에는 인적이 없었다. 그래서 마을을 빙 돌아왔구나. 목염자는 한숨을 푹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에 양강과 있었던 일은 모두 알고 계시죠? 그 후 저는 의부모님의 영구를 끌고 남쪽으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이만 우가촌에서 그와 다시 맞닥뜨리고 말았죠. 그 말에 황용이 끼어들었다. 그건 저희도 알아요. 그가 구양극을 죽이는 것도 봤어요. 그 말에 목염자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 황용은 곽정과 밀실에서 부상을 치료한 일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그 뒤 개방 방주를 다투던 일, 그곳을 어렵게 벗어난 일 등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목염자는 부드득 이를 갈았다. 양강은 정말 나쁜 자로군요. 절대 제명에 못 죽을 거예요. 나도 눈이 멀었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그런 자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황용은 손수건을 꺼내 가만히 눈물을 닦아주었다. 목염자는 자기가 겪은 그 많은 일을 이야기하려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힌 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가 구양극을 죽이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바른 길로 들어서나 보다 했어요. 거기다 개방의 고수 2분이 그를 공손히 대하는 것도 보았지요. 그 2분은 저도 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 저도 그들을 따라 서쪽으로 길을 나섰죠. 악주에 도착하고 나서 그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개방 모임이 군산에서 열리는데 홍칠공께서 자기더러 개방 방주 자리를 이으라는 유명을 남기셨다고요. 저는 놀라웠지만 한편으로 기쁘기도 했답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나중에 개방의 장로님들도 그를 공손히 대하는 것을 보고는 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목염자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개방 사람이 아니어서 방회에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악주성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그가 개방 방주가 되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일을 할 거라고요. 그리고 의부모님의 원수도 갚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가 다급하게 제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일이 크게 틀어졌으니 어서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개방 내에서 내란이 일어나 오이파가 홍칠공의 유명을 받들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오이파와 정이파 사이에 새 방주를 세우는 일로 싸움이 벌어져 여러 사람이 다쳤다고 했어요. 그는 정이파 장로 손에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철장방 방주가 도와주어 군산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일단 철장산으로 가서 잠시 몸을 피하고 다시 후일을 도모하자고 했죠. 저는 일단 그를 따라 철장산으로 갔는데 철장산에 도착해서 보니 그들은 음흉한 흉계나 꾸미는 사파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방 방주 자리를 양보하더라도 이렇게 몸을 피하고 끝낼 수는 없는 일 아니냐고 그에게 말했어요. 스승이신 장춘자 구도장과 의논해 강호 사존들의 힘을 빌려 개방에서 덕이 높고 존경받는 분을 방주로 선출하도록 도와야 할 것 아니냐고 했죠. 그래야 개방 내 분쟁과 희생을 막고 홍칠공께서 맡기신 중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우물쭈물하며 가타부타 말이 없더군요. 그저 저와 혼인하겠다는 말만 꺼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린 크게 다퉜고 그는 화가 나서 나가버렸죠. 하루가 지나자 저는 그와 다툰 것이 조금씩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저는 그와 화해할 생각으로 그의 방으로 갔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 그가 누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창틈으로 들여다보니 몸집이 작은 백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황갈색 짧은 적삼을 입고 손에는 부들부채를 든 사람이었어요. 곽정과 황용은 서로 마주보며 같은 생각을 했다. 구천인일까?
구천장일까? 목염자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노인이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 탁자에 내려놓고 나지막이 속삭이더군요. 양공자 여자가 말을 듣지 않는가 본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병 안에 약가루를 차에 타서 마시게 하면 당장 신방을 차릴 수 있을 겁니다. 곽정과 황용은 여기까지 듣고 나자 그가 구천장이었다는 걸 알았다. 목염자의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양강 이놈은 얼굴이 환해지더니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 노인네는 곧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고 저는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지요. 한참을 따라가다 틈을 봐서 등을 한 대 갈기자 그 늙은이가 그대로 쓰러지더군요. 만약 그곳이 안전한 장소였다면 칼로 끝장을 냈을 거예요. 저는 그 늙은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몇 대를 더 갈기고 그의 몸을 훑어보았지요. 그런데 무슨 늙은이가 그리도 많은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지 무슨 반지며 끊어진 검, 돌덩이 등등 이상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챙겨 넣었지요. 그러고 나서 돌아오며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강과 결판을 내야겠다는 결심에 그의 방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저를 본 그가 탁자 위에 있는 병을 가리키며 이게 뭔지 아냐고 묻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그게 뭔지 알게 뭐냐고 쏘아붙였지요. 그러자 그가 웃으며 사실대로 털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병을 들어 창밖으로 집어던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더니 그는 자기가 나한테 그런 비열한 짓을 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오히려 반문하더군요. 황용은 당시 철장산에서 창 너머로 방 안의 전경을 살펴보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양강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목염자를 끌어안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또 목염자의 얼굴에는 수줍은 빛이 가득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부드러운 표정이었다. 아마도 약병을 집어던진 뒤의 상황이었던 듯했다. 그때 곽정이 그 뒤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그런데 목염자는 얼굴이 온통 붉어지며 고개를 모로 꺾고 대답이 없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용이 부부가 되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목염자가 고개를 다시 돌리는데 얼굴색이 창백해져 아랫입술을 질끈 깨문 채 이제껏 본 적이 없는 눈빛을 지어 보였다. 순간 황용은 자기가 무언가 잘못 말했음을 직감했다. 미안해요, 언니. 제가 잘못했으니 화내지 마세요. 그 말에 목염자가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잘못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신이 나간 거지. 그 사람과 정말 부부가 됐으니깐. 황용은 목염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고 왼팔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목염자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다가 창밖에서 누군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나더러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철장방 내부의 일이니 상관할 필요 없다고 했지요. 한참이 지나니까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며 그 사람을 불렀어요. 구방주라면서 좀 보자고 했지요. 그 말에 양강은 벌떡 일어나 나에게 이불 속에서 꼼짝 말고 있으라 이르고는 등불을 켰어요.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침대 휘장 사이로 비치는 모습이 아까 본 그 못된 늙은이인 거예요. 그가 바로 철장방 방주였다는 것을 알고 나는 몹시 불안해졌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황용이 가볍게 웃었다. 언니, 그 늙은이들은 쌍둥이에요. 언니가 때려준 사람은 구천장이라는 사기꾼이지만 철장방주 구천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언니가 혼내준 자가 가짜였기에 망정이지 진짜였다면 그 사람 철장 한 방에 언니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 말에 목염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그날 만난 사람이 진짜 구방주여서 한 손에 나를 죽여주었다면 모든 게 깨끗이 해결되는 건데. 그러더니 목염자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침상 휘장 너머로 양강과 구천인이 날아와 백성을 팔아먹을 음모를 꾸미는 것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들을수록 화가 나 차라리 귀를 막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그 늙은이가 살펴보고 오겠다며 방을 황급히 나갔죠. 황용이 말을 받았다. 아마 저랑 오빠를 쫓으러 나간 걸 거예요. 목염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늙은이가 가고 나서 양강은 또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나는 아까 그 늙은이와 주고받은 이야기가 진심인지 거짓인지 물었죠. 그는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 뭘 속이겠냐면서 속내를 드러냈어요.
금국의 대군이 곧 남아할 것이고 철장방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었으니 안팎에서 힘을 모으면 이 땅도 완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는 아주 신이 나서 그의 부왕인 조왕이 보위에 올라 금의 황제가 될 것이 분명하니 자기는 자연히 황태자가 될 것이고 그때는 부귀영화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떠들어댔죠. 모겸자는 입술에 침을 발랐다. 내가 말없이 듣고만 있자 그는 나를 황후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 그의 따귀를 때리고 말았죠. 그리고 뛰어나와 곧장 산 아래로 내달렸어요. 그때 철장봉 위쪽은 무슨 난리라도 난 듯 떠들썩했죠. 저는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어요. 그러다 저 앞에 웬 도원이 하나 보였고 나는 무조건 거기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정신을 잃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곳에 늙은 비구니께서 나를 받아주셨어요. 나는 한동안 알아누웠다가 얼마 전에야 기운을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이만 우가촌으로 가기 위해 비구니 차림을 하고 길을 나섰는데 이렇게 오라버니와 용의를 만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야기를 모두 들은 황룡이 어차피 가는 길이니 동행하자고 했지만 모겸자는 고개를 저었다. 호의는 고맙지만 나는 혼자서 갈게요. 모겸자는 고개를 젓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품속에서 책을 하나 꺼내 곽정에게 건네주었다. 오라버니, 이 책에 적힌 내용은 철장방과 관계가 있어요. 홍칠공 어르신을 만나거든 그분께 드리세요. 모르긴 해도 쓸모가 있을 거예요. 곽정이 책을 받자 모겸자는 빠른 걸음으로 두 사람을 지나 고개도 돌리지 않고 멀어졌다. 곽정과 황용은 모겸자의 모습이 버드나무 사이로 사라지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